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소개를 통해서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설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충북대학교에서 2005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학위를 받고 1년간 미국의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라고 줄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박사 후 연수를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귀국해서는 2009년 8월까지 충북대학교 BK21 사업단에서 근무를 했고 그 중간에 또 한국과 호주 간의 Early Career Researcher Exchange 프로그램이라는 ECR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호주의 머독 대학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지금까지 강원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맡은 과목들은요. 학부에서는 디지털 시스템 설계, 그리고 SOC,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통 강의를 하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세스 응용, 이와 같은 분야들을 강의를 하고 그 외에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저전력 SOC, 회로 설계 방법론처럼 우리가 SOC라고 하면 새로운 개념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컴퓨터처럼 하나의 박스에 메인보드가 있고 그 위에 여러 개의 보드들, 보드 안에는 또 여러 개의 칩들이 들어가 있죠. 이와 같은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을 했었는데 반도체 집적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해나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의 컴퓨터처럼 박스로 만들어졌던 시스템들을 실은 하나의 칩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원칩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분야에 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왔던 많은 프로젝트들도 저전력 설계, SOC 설계, 그리고 SOC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MCU를 설계하는, 그리고 그게 암호든 오류 정정이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되는 시스템들을 설계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세 파트로 제 분야를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회로 및 시스템을 설계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프로세서, 그리고 이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통신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SOC들을 설계해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학부 3학년 때 96년도에 연구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학부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수행했던 일들이 석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보통은 통신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IEEE 1394라고 해서 USB 인터페이스하고 마찬가지로 시리얼 인터페이스인데 굉장히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무선으로 혹은 홈 네트워킹에 이 1394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 모뎀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역시 학부 3학년 때 연구실에 들어와서 처음에 맡은 과제 중에 하나가 LG하고 함께 케이블 모뎀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96년, 97년도니까 유선 케이블 모뎀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64256 컴 디모듈레이터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통신 방식이 기술의 발전으로 유선에서 무선으로 급격히 바뀌기 시작하죠. 16컴 QPSK 무선 통신을 위한 모뎀, 그리고 OFDM 모뎀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 관련된 모뎀 칩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마이크로 컨트롤러, 특히 고속, 저전력의 특성을 갖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전력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인텔의 8051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ARM4의 ARM9 프로세서를 가지고 이거를 구현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전체가 다 믹스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는데,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IEEE 802.11a, 즉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모뎀 SoC를 설계해 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연 시간이나 아니면 소비 전력을 모델링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각각의 작업들을 실제로 수행했던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학부생인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6년, 97년 그때쯤인데요. 저는 케이블 모뎀, 유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셋탑박스라고 불리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특히 64256 컴의 통신 쪽보다는 그 오류 정정부 FEC, 포워드 에러 컨트롤 이라는 파트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요 FEC 블럭은 리드 솔로몬 디코더 그리고 인터리버와 스크램블러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64256컴 블럭 다이어그램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맡은 파트는 이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2년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제 졸업 논문을 작성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LG 반도체에서 열린 공모전에 참여를 해가지고 제 이름을 가진 칩을 직접적으로 설계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학부의 마지막 그리고 석사과정 동안 저는 홈네트워킹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파트는 맨 처음에 1394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피지컬 레이어를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은 많이 쓰죠. USB나 1394 같은 것들이 PC나 캠코더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실은 95년도에 표준화가 되고 그 이후에 최초에 나온 인터페이스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용량 저장 장치에 1394 인터페이스를 쓰는 방법을 맨 처음에 연구를 했고, 그리고 1394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고속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USB 3.0에 육박하는 스피드를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96년, 97년, 98년, 99년 이때는 TV의 해상도가 그렇게 높은 쪽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1394 인터페이스의 스피드면 어쩌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TV나 오디오, 캠코더, 셋탑, 노트북 이와 같은 것들을 유선은 1394로, 무선은 와이파이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홈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구조도는 이와 같습니다. 또 1394 인터페이스는 PC 인터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IP를 탑재를 해서 TV 같은 가전제품들을 인터넷과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장치들은 USB하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서로 식별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토 컨피그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을 하고 졸업을 했고, 전체적으로 수행했던 작업들은 이와 같습니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이 2년임에 비해서 보통 4년 이상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4년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4년 동안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주로 크게 카테고리를 잡으면 통신에 대한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SOC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무선 통신용 모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걸 위해서 케이블 모뎀은 아무래도 스피드가 빠르니까 64 QAM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QAM의 스피드들이 나오죠. 근데 무선의 환경의 경우에는 실은 그 정도 스피드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변복조 방식도 16컴 QPSK 정도가 적당하고 25MHz 혹은 26.97MHz 클럭에서 동작을 하는 무선 모뎀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이 쓰죠. 5기가 대역의 여러 가지 통신 모듈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5GHz의 OFDM 모뎀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수행했던 작업은 IEEE 802.11AB 요 두 가지 표준에 대한 모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해왔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시고 계신 와이파이라는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에 사용되는 변복조 방식 BPSK부터 64컴까지 모듈레이션 방법을 반도체로 설계를 해서 54MBps의 클럭 스피드가 데이터 전송 스피드가 나오는 것을 모두 반도체 회로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칩으로 제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 동안 수행했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저전력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인베디드 컨트롤러들 같은 경우는 실은 배터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 설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요. 저전력 설계를 한다고 해서 성능을 손해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텔 805과 ARM7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성능은 기존에 나와 있는 805 프로세서보다 훨씬 높게, ARM7은 그 상위 버전인 ARM9 프로세서에 육박하는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면서도 소비 전력은 크게 낮춘 프로세서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을 개발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암호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 그리고 고속의 연산이 필요한 프로세서 중에 하나가 바로 3D 그래픽 액셀러레이터라고 불리는 그래픽 가속기인데요. 그 부분을 설계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데이빅 표준안을 보고 케이블 모뎀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케이블 모뎀을 설계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선 표준을 다시 스터디를 하고, 그게 802.11a 같은 와이파이 표준이든 아니면 OFDM 표준이든 거기에 맞춰서 또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SOC 설계라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제가 맨 처음에 반도체 칩을 LG MPW를 통해서 만드는 그 96년도의 경험, 96년, 97년, 98년도의 경험은 실은 어쩌면 0.6 마이크론이라는 공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한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몇억 개가 하나의 칩 안에 들어갈 정도로 공정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했죠. 즉, 요즘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다가 집어넣는 SOC, 시스템 오너 칩
하나의 칩 안에 전체 시스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설계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SoC 설계를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보다 보니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단위를 높여서 시스템 레벨에서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모델링을 수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회로들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0을 1로, 1을 0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류 정정 부호라는 게 그런 특유의 회로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걸 회로로 만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즉 오류가 발생되면 발생됐으니까 못 씁니다가 아니고 발생된 걸 검출하고 그리고 그걸 수정하는 그런 회로들이 추가적으로 부착이 된다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류 정정에 관련된 로직들 그리고 IoT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암호 관련된 프로세서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샤, 하이트, AES, 데스 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표준을 갖고 있는 암호 표준들을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많이 해왔던 일 중에 하나가 저전력으로 설계를 하는 일들 그리고 전력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모델링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외에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나 GPU 설계 같은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주로 하기는 했는데요. 여러 가지 융복합 연구도 진행을 해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과거에 했던 일 중에 좋은 기억이 있으면 실은 그 좋은 기억 때문에 그 일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 경우는 반도체 설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의료 쪽에 사용되는 캡슐 내시경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맡은 분야는 초기에는 반도체 설계 쪽이었는데요. 결말은 진단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다른 융복합 연구를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됐어요. 캡슐 내시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아마 내시경을 안 받아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알약 형태의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캡슐 안에는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배터리, 그리고 찍은 사진을 외부로 송출할 수 있는 무선통신 장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캡슐 내시경을 삼키게 되면 1초에 2장씩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이 캡슐 내시경이 입으로 들어가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기 전까지 10여 시간 동안 적어도 10만 장 이상의 사진들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전송된 사진을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1초에 30장 혹은 60장의 사진을 붙여가지고 사람의 내장,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 영상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실은 단점이 환자 입장에선 편하죠. 요 캡슐 내시경만 삼킨다라고 하면 식도부터 대장까지 모든 기관을 사진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의사들이죠. 30분짜리 동영상을 봐야 되는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자이킹, 3D 모델링, 그리고 모자이킹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했어요. 즉, 캡슐 내시경 안에 위치 그리고 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들을 집어넣고
그러면 사진을 찍었을 때 요게 몸 안에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각도로 사진을 찍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10만 장의 사진을 사람의 내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꼬불꼬불한 형태를 갖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원통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모델링을 사람의 내장에 맞춰서 그 안에서 찍은 여러 가지 10만 장의 사진들을 마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모자이크를 한 것처럼 내부에 사진을 붙여요. 물론 겹쳐지는 부분은 인터폴레이션이나 뭔가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몸 안에 내장기관 그 안에 내부의 사진들이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긴 원통에 구불구불한 원통의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양쪽 끝을 잡고 쫙 잡아당기면 10m짜리 원통형 내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운데를 잘라서 펴면 2D의 10m짜리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2D니까요. 그냥 쭉 눈으로 훑어보면 되죠. 30분 동안 동영상을 봐야 되는 것보다 실은 1, 2분 안에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안에 염증이 있어서 노랗게 되거나 아니면 출혈이 있어서 빨갛게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 어느 위치에서 그 사진을 찍었는지 아니까 그 위치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캡슐 내시경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꽤 괜찮은 결과를 얻었어요. 저한테는 요 캡슐 내시경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게 실은 여러 가지 힘도 들고 노력도 필요한 일이긴 했지만 꽤 괜찮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관련된 특허들을 이용해서 실은 어쩌면 특허가 이제는 돈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된 융합 연구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커피 머신, 저희는 아이언 바리스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개발을 했고요. 개발의 이유는 강원도의 경우 강릉은 커피로 굉장히 유명하죠. 지역 특화 산업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샵 위주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진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연구를 수행을 했었어요. 두 가지는 보통 사람이 손이 많이 들어가는 더치커피 그리고 핸드드립 커피 이 두 가지를 형태로 기계로 모델링을 하고 자동 제어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즉 처음 더치커피를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는 카페에서 이런 기계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수조에 물을 담아 놓으면 밸브를 통해서 1초에 한 방울, 두 방울 정도씩 수조에 있는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커피 탱크에는요, 커피를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면 스며들게 되겠죠. 일정 수준이 되면 추출된 커피가 통과돼서 요 커피 수조에 담기게 되는 그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밸브를 원격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정량 펌프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가시면 링겔 맞으시게 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손으로 조절하는 링겔을 쓰긴 하지만 좀 중환자나 아니면 소아 환자 같은 경우는 요 정밀 유량 펌프를 이용해서 링겔에서 떨어지는 속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품을 채택을 해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제작을 해서 강릉 커피 축제 때 시연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샵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한 거고요. 공장에서 쓸 수 있게 우리가 음료 냉장고 안에 한 번에 몇십 리터씩 내릴 수 있는 장치까지 만들어서 관련 업체에 기술을 제공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핸드드립입니다.
바리스타들이 손으로 직접 커피를 내리는 걸 우리가 핸드드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을 주는 시간, 그리고 그 물을 주는 궤적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원드립만 되는 형태로 제작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여러 가지로, 그리고 실은 드립을 할 때 첫 번째 프로토타입에서는 궤적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동전 드립의 형태로 500원짜리 궤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을 내리는 형태로 만들었었는데, 나중에는 이 X축과 Y축에 모터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 바리스타들이 동작을 핸드 드립을 하는 것처럼 만들고, 그리고 바리스타들이 주로 하는 원드립, 그다음 나선 드립, 동전 드립, 그와 같은 형태로 드리퍼마다, 그리고 바리스타들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커피 축제 때 이와 같은 제품의 형태로 출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은 조이스틱하고 버튼하고 달린 게임기 같은 형태를 바리스타 분들한테 나눠드리면 바리스타들이 요 주전자에 물을 내주는 것처럼 조이스틱으로 궤적을, 그리고 버튼으로 물을 주게 되면 그걸 녹화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번 커피를 핸드드립을 추출을 하게 되면 그게 움직임이 녹화가 되고 이 기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반복해서 계속 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제품입니다. 이 더치 커피 머신이나 그리고 핸드드립 머신 같은 경우는 실은 몇 개의 특허들이 제작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 관련된 기술들을 필요한 기업에 이전한 성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이와 같은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요. 고령화 시대 때문에 노인 인구도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지금 젊은 분들도 아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 안에 걸음걸이 수를 측정하는 장치들, 그걸 가지고 하루에 100원씩 벌기도 하죠. 즉, 걸음걸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하고 관련된 것들을 센서들, 즉 IoT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생활습관 데이터들을 얻어내고 그것을 질병 진단, 예방, 그리고 관리에 활용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요 IoT 장치들을 웨어러블 밴드도, 식판도,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도 직접 개발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환자들이 제가 직접 만든 걸 드리는 것보다 실은 잘 만들어진 상용 제품들을 제공을 해줘야 이용하기가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샤오미, 아이센스, 블루코닥터, 에봇, 이와 같은 회사들과 서로 협력해가지고 하나의 앱 안에 이 기능들을 인테그레이션하고 건강에 대해서 체킹을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어떤 기술들이 뜨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은 제가 현업에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술은 계속 바뀝니다. 유망한 기술들. 그리고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도 계속 그 기술이 바뀜에 따라서 엔지니어의 일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 5년간은 유선통신 쪽에서 일을 진행을 하다가 홈네트워크, 그리고 유선 시대가 저물고 무선 시대가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반도체
집적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프로세서 칩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정도였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저전력, 고성능도 돼야 되지만 실은 이제는 집적도가 되게 올라가서 하나의 칩 안에 전체 시스템을 집적할 정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면 땡땡전자에 취업을 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 산업들의 반도체, 전자기술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융합의 시대가 오기도 했고 요즘은 또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필요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5년 단위로 정리를 해보면 실은 제가 했던 기술들은 계속 바뀌고 있고 하고 있는 일들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너무 이렇게 꽂혀서 이걸 꼭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근무를 하시다 보면 아마 제가 5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어왔던 제가 일부러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기술의 발전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경우도 지금 유망한 기술들이 어느 순간 성숙해졌다가 또 새로운 기술들이 태동하고 성숙해지는 걸 반복하게 될 겁니다. 긴 주기, 즉 20년, 30년으로 보시면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엔지니어로서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학습 능력,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늘 성공할 수는 없죠. 성공을 10번 시도해서 10번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은 아주 작은 목표를 정했을 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에도 성공한 경험은 50%가 채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히려 더 어려운 걸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성공의 확률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참고 다음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 중에 성공했던 경험과 그때 왜 성공했는지 그 내용들, 노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팩터들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지속을 하고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계속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도전 정신을 쭉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어쩌면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좋은 바탕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그렇죠. 요 카툰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임프레스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압박받고 우울해지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쩔 수는 없죠.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일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계속 이 일들을 바쁘게 진행을 하면서 뭔가 성취를 얻어내는 과정들을 겪어내게 돼요. 근데 현업에 있어서도 실은 비슷합니다. 처음에 좋은 회사에 갔을 때는 제가 봐서는 딱 한 달 좋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또 일에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한 경험도 노력해본 경험도 결실도 맺게 되고 점점 그게 바탕이 돼서 더 크게 성장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약간 강박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미리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좀 있는데요. 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요 구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앨리스와 고양이 간의 대화인데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양이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고양이가 대답하죠.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렸지. 그때 앨리스는
난 어디든 상관없어 라고 하자 고양이가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IT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관련된 학과에 오셔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이게 본인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어쩌면은 내가 일을 해왔던 경험, 일을 하려고 하는 애티튜드, 요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기술은 계속 바뀌고 해야 될 일도 바뀝니다. 대신 이 일을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본 경험으로는 중요한 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그리고 지금 현재 일에 대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그리고 최대한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런 일들이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반도체 쪽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 두 가지 트리거가 있었어요. 하나는 LG 반도체 공모전이었습니다. 학부생으로는 굉장히 얻기 힘든 기회죠. 반도체 칩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그 일을 경험을 하면서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 트레이시 키더라는 분이 지은 뉴 머신, The Soul of the New Machine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기계의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는데 굉장히 재미없는 소재죠. 슈퍼컴퓨터 개발팀의 논픽션 소설입니다. 1981년도의 경우. 그리고 제목도 여러분들이 봐서 어렵죠. 미드나잇 프로그래머. 근데 이 주인공이 정말 열심히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느꼈던 점이 반도체 엔지니어는 신입니다. 실은 신이 세상을 창조를 하죠. 반도체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급 엔지니어가 되면 내가 만들고 싶은 반도체를 내 마음대로 창조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고요. 어쩌면 반도체 엔지니어는 굉장히 창조적인 아티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호기심과 열정이 늘 충만해져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를 설계한 일 자체가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설계가 안 돼서 혹은 다른 외부적인 일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긴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쩌면은 외부의 영향을 잘 안 받고 내가 즐기면서 내가 신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D램을 보면요. D램과 아마 지금은 좀 순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근데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살펴보면요.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요 세계 최대 높이를 갖는 빌딩의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6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3나노 공정에서 사용하는 D램 같은 경우에 25, 즉 3배, 4배 이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반도체는 이런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재미를 갖고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분야에 아주 혁신적인 인재가 돼서 이 부분에서 근무하고 행복한 삶을 찾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